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뻔한 끔찍한 상처를 줬을 때, 그리고 훗날 당신이 그 사람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네,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 창세기 50장의 텍스트죠. 맞아요. 이 기록을 그저 되게 오래된 종교 경전이나 뻔한 고전 스토리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게 복수라든가 권력의 비대칭성, 또 세대 간의 트라우마, 상처의 재구성 같은 아주 현대적인 주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해체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문헌이 특히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이유가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그 밑바닥부터 거대한 제국의 권력이라는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네,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서사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을 뒤흔든 엄청나게 거대한 장례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한 가문의 숨막히는 심리전을 거쳐서 수백 년 후의 미래를 세팅하는 아주 기막힌 정치적, 문화적 장치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얄팍한 복수국, 그걸 철저하게 부숴버리죠.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하는 텍스트죠. 자, 그럼 오늘 이 텍스트가 당신의 일상, 특히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곧바로 그 압도적인 스케일의 장례식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노인의 죽음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즉 애굽에서 2인자인 총리 자리에 있던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망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이방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제국의 반응이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그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무려 40일이 걸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무려 70일 동안이나 국가적인 애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장례 행렬은 진짜 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텍스트에 묘사된 행렬을 보면요. 그 애굽의 최고위급 관료들,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들, 심지어 제국의 군사력을 쫙 상징하는 병거와 기병까지 총동원돼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와, 기병까지요? 네, 그런데 목적지는 화려한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이방의 아주 척박한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예전부터 사두었던 아주 작은 가족 묘지였던 거죠. 솔직히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되게 묘한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40일간의 시신 처리, 그리고 70일간의 국가적 애도? 이게 그냥 존경받는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수준의 의전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현대사회로 치면 그 타국에서 기근을 피해 이주해온 난민 출신의 노인을 위해서 세계 초강대국이 2달 넘게 주요 국정을 완전 올스톱하고 전 국가적인 국장을 치러주는 셈인데 이게 단순히 요셉이라는 개인이 가진 정치적 권력이 막강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걸까요? 권력 과시의 측면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엔 이 행위들이 가진 문화적, 정치적 함의가 사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건 40과 70이라는 숫자가 가진 애굽 내부의 코드예요. 아, 숫자의 비밀이 있나요? 네, 40일의 향처리는 당시의 애국 최고급 장례 기술의 핵심입니다. 비용도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진짜 고도의 전문가들이 동원되거든요. 게다가 이 70일이라는 애도 기간, 이거는 당시의 애국 왕족, 특히 파라오급의 절대 권력자에게만 허락되는 시간이에요. 와, 파라오급 대우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즉, 이집트 제국은 야곱을 우리를 끔찍한 기근에서 구원한 위대한 총리의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이집트 제국의 시스템과 세계관 안에서 최고 대우를 딱 해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방식으로 이집트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는 거군요. 근데 진짜 바로 그 지점이 묘하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집트화된 최고급 미라 장례를 치르면서도 정작 묻히는 곳은 이집트의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동굴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행렬이 제국의 화려한 중심부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척박한 변방의 밭으로 향하는 그 대비, 그게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극적인 대비가 바로 이 장례 행렬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이집트 권력의 정점에 완벽하게 동화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국 시신의 종착지는 나일강 변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조상들의 뼈가 묻힌 가나안의 묘지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라를 만드는 애국의 풍습은 본래 육신이 보존되어야 영원히 4, 5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애굽의 종교관이 반영된 건데 그 기술을 쫙 차용하면서도 애굽의 땅 자체는 거부한 거예요. 오, 기술만 쏙 빼먹고. 네, 이건 일종의 아주 날선 정체성의 선언이죠. 제국의 예와 기술을 십분 활용하지만 우리 가문의 본질적인 뿌리와 정체성은 결코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 이걸 웅변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제국의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막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진짜 영혼의 고향은 이 제국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나 섭섭하거나 아니 심지어 정치적으로 되게 불온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최고 권력자가 타국에 묻히겠다고 고집하는 거니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정치적 긴장감이 그 당시에 팽팽하게 존재했을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2인자가 자신의 뿌리를 타국에 둔다는 건 제국에 대한 충성도를 의심받기 딱 좋은 행동이니까요. 그렇죠. 눈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 행렬에 파라오의 최측근들과 병거, 기병들이 대거 동행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최고의 호의였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이스라엘 가문의 대이동을 감시하고 언제든 통제하려는 그런 제국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였을 수도 있는 거죠. 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줄다리기와 아슬아슬한 정체성의 선언이 교차하는 그런 현장이었네요. 자, 그렇게 화려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장례식을 마칩니다. 시신을 안장한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제국의 장례 행렬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집트의 일상으로 복귀하자마자 사건이 터져요. 네,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그 거대한 스케일의 국가장례식에 가려져 있던 가문 내부의 서늘한 그림자, 그게 수면 위로 확 떠오릅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느끼는 극심한 공포예요. 텍스트를 보면 잔례를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형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와, 이 대목에서 저는 진짜 인간 심리의 너무 끔찍한 단면을 봤어요. 과거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천인공노할 짓이죠. 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막 돌보며 산 지가 벌써 수십 년이거든요.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고 물질적으로도 완벽하게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오래된 공포가 다시 폭발한 걸까요? 요셉이 그 수십 년간 보여준 진심을 형들은 단 한 번도 안 믿었던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가진 아주 잔인한 속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권력의 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내면에서 죄책감은 결코 시간에 비례해서 소멸하지 않거든요.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딱 보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일종의 안전핀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방파제였던 거예요. 아, 방파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끔찍한 짓을 했지만 요셉이 아버지를 끔찍이 아끼니까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우리한테 칼을 뽑지 못할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베푸는 그 순수한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들은 요셉의 지속적인 돌봄을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요셉의 일시적인 인내, 즉 어떤 조건부 호의로 깎아내려 해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조건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자신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방파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러자마자 그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원초적인 불안감이 진짜 해일처럼 덮친 거군요. 게다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요셉은 언제든 형들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제국의 실세잖아요. 사는 철저한 약자이자 이방인이고요. 이 극단적인 권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자신들의 목심줄이 오직 요셉 기분 하나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뼈저리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진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면서 네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런 말을 전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요셉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낮춥니다. 솔직히 저는 그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도 진짜인지 좀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아버지가 진짜 그런 유언을 남겼다면 요셉한테 직접 말했거나 살아있을 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좀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이미 죽은 아버지의 이름 뒤로 형들이 약간 비겁하게 숨으려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충분히 타당합니다. 텍스트 자체도 그 유언의 진위 여부를 굳이 명확히 밝히진 않아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이 진짜 유언이든 아니면 형들이 절박해서 꾸며낸 말이든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자들이 느끼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생존 본능? 네, 그들은 스스로를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극단적인 굴복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극단적인 공포와 굴종의 상황에서 완벽한 칼자루를 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이 고대 텍스트가 흔해 빠진 복수국의 공식을 아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네,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어서 인류 역사에 남을 그 자신의 상처를 해석하는 가장 압도적인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저는 이 장면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 형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되게 낡고 1차원적인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해킹으로 상대방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었으니까 이제 저쪽이 관리자 권한을 회복하면 나를 철저히 파괴하고 복수하겠지. 이런 뻔한 계산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요셉은 그 버그나 취약점 자체를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네트워크 전체를 살리는 보안 패치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겁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고 노예로 팔려간 건 맞지만 그 끔찍한 해킹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집트 제국의 메인프레임에 접근해서 기근이라는 더 큰 재앙으로부터 모두를 구원하는 이 완성된 시스템, 이게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와, 해커와 보안 패치의 비유, 이게 진짜 이 서사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네요. 요셉의 대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선으로 바꾸사예요. 단순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거대한 설계자의 마인드로 이동한 거죠. 설계자의 마인드? 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을 인지적 재구성, 리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그 억울하고 끔찍한 상처를 단순한 나만의 피해로 남겨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 상처를 자신과 가해자인 형들, 나아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거쳐야만 했던 거대한 목적의 일부로 재해석해낸 겁니다. 상처라는 늪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의 진짜 쓸모를 기어코 찾아낸 거군요. 근데 저는 요셉이 흘렸다는 그 눈물, 거기에 계속 마음이 쓰여요. 이게 단순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자기 연민의 눈물은 아닐 텐데요. 너무 완벽한 리더의 모습 뒤에 숨겨진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랄까요? 확실히 단순한 연민이나 감격의 눈물로 보기는 어렵죠. 거기서 약간 관점을 틀어보면 저는 그 눈물이 자신이 수십 년간 보여준 진심 어린 돌봄과 용서가 형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깊은 탄식이라고 봅니다. 탄식이요? 네, 형들은 요셉을 여전히 틈만 나면 자기들의 목을 칠 기회를 엿보는 그런 권력의 굶주린 괴물로 오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의 온전한 선의가 상대방의 깊은 죄책감과 불신이라는 벽에 탁 부딪혀서 산산조각 났을 때 느끼는 그 먹먹함과 단절감. 와, 그거 진짜 미치죠. 그러니까 요셉의 눈물은 거대한 권력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깊고 철저한 고독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당신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하고 다 품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그 정도의 잔인한 인간으로 밖에 안 보는구나.
그 절망감이 참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고독과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는 칼을 억압이나 피해 복수가 아닌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 이 선언은 당신들의 그 더러운 의심과 공포, 불안까지도 내가 리더로서 그냥 전부 안고 가겠다는 아주 철저한 책임의 선언이니까요. 인간이 절대적인 권력을 딱 쥐었을 때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위험했던 권력의 비대칭성을 위대한 인지적 재구성과 용서로 뛰어넘은 요셉. 이제 이 텍스트는 요셉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시선을 확 점프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아주 장수를 누려요. 증손자들까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아주 평화로운 노년이죠. 그런데 죽음이 막 임박했을 때 요셉이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주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시키죠. 네,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서사는 요셉의 시신이 향철이 되어서 애굽에서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청사기 50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문의 눈물겨운 화해극으로 탁 끝나지 않고 시선을 수백 년 뒤 미래로 강렬하게 던져버린다는 점에서 진짜 압도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전문가님께 좀 따져 묻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에피소드 초반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이집트를 70일이나 멈춰 세우면서 그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시신을 묻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애굽 최고의 권력자였던 요셉 본인은 왜 그렇게 안 한 거죠? 자신이 그렇게 가나안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자기가 죽었을 때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묻히면 그만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굳이 이집트 땅에 자기 시신이 담긴 관을 덩그러니 남겨두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언젠가 떠날 때 내 해골을 챙겨가라 이렇게 무거운 숙제를 남기는 건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만약 후손들이 귀찮아서 관을 버려두거나 이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쩌려고요? 당시 무슨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도저히 애굽을 떠날 수 없었던 건가요? 방금 하신 그 질문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집트 제국을 구한 엄청난 거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의 시신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국가적인 손실로 여기고 원치 않았을 거라는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의 영웅이니까 뺏기기 싫었겠죠? 네, 하지만 그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초반부에 나온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대한 퍼포먼스였다면 이집트에 덩그러니 남겨진 요셉의 관은 철저하게 후손들을 위해 설계된 미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이 담긴 관이 어떻게 낮춤반 역할을 합니까? 요셉의 죽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은 영웅 요셉의 거대한 후광 덕분에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의 보호막 아래서 아주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살기 엄청 편해졌겠네요. 그렇죠.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이집트의 그 달콤하고 편안한 삶에 완벽하게 중독될 겁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상들의 오래된 약속은 갈수록 흐릿해지고 자신들을 그냥 완벽한 이집트 제국의 시민으로 여기면서 동화될 위험이 다분했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라는 그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상황. 그걸 막기 위한 아주 시각적인 정치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후손들이 이집트의 화려함에 동화되어서 막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피라미드에 묻히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차가운 나무관 속에 담겨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위대한 선조의 해고국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눈에 밟혔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의 관은 그 자체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고장이었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이 안락한 제국이 아니다. 아무리 이집트가 풍요롭고 안전해도 우리는 신이 약속하신 그 거친 땅으로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이방인들이다. 요셉은 자신의 뼈마저도 다음 세대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문화적 다추로 사용한 겁니다.
와,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이네요. 자신이 이집트에서 누린 그 엄청난 성취와 안락함이 훗날 후손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해고를 일종의 인질처럼 맹세의 담보로 잡힌 거군요. 너희들이 진짜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죽음조차도 미래 세대를 지키는 도구로 쓰는 완벽한 리더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끔찍한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대를 넘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세련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본 이 창세기 50장의 고대 기록은 정말 이제 경이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거대 제국의 스케일을 과시하는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타국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날선 정체성 투쟁이 숨어 있었죠. 네, 아주 치열했죠. 그리고 방파제 같은 보호막이 사라진 후에 가해자들이 뿜어내는 그 원초적 공포, 그리고 그것을 복수가 아닌 모두를 살리는 시스템의 패치로 완벽히 재구성해낸 경이로운 관점의 전환. 마지막으로 편안함에 취해버릴 후대들을 위해서 자신의 해고를 거대한 이정표로 남겨둔 기막힌 통찰까지. 정말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는 텍스트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지금 고통받고 있거나 복수라는 낡은 시스템 안에서 맴돌고 있다면 요셉의 이 인지적 재구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깊은 다이빙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집트 제국의 그 압도적인 풍요 속에서도 3000년 전의 낡은 관 하나가 거대한 문화적 닻이 되어서 한 가문이 정체성을 잃고 동화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편안하게 주어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당신이 당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꽉 붙들고 있는 당신만의 관이나 해골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편안함과 타협하고요. 내가 속한 거대한 직장이라 사회 시스템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동화되어 버리곤 합니다.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지켜주는 아무리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도 결코 버려선 안 되는 그 묵직한 이정표가 과연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까지 이 뾰족한 질문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한번 예리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텍스트 이면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파헤치는 시간,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닷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